아니, 어머니. 손님 앞에서 그런 거 왜 내놓으세요? 유진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자의 손을 거칠게 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유진은 김치 한 젓가락을 집더니 말자의 뺨에 퍽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그래서 유진아, 내가 내 뺨에 김치를 던진 그 순간 이 돈이 내 것이 된 거야. 참 고맙더라. 말자가 통장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잔액이 213억 원이야. 오늘도 여러분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남겨주세요. 서울 양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새벽 5시부터 박말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무릎이 아픈 것을 참아가며 계단을 하나하나 닦고 화장실 타일의 곰팡이를 벗겨내고 온 가족의 빨래를 손으로 비비며 개는 일이 말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렇게 소리내면서 청소해요? 새벽부터 시끄러워 죽겠어요. 며느리 한유진이 2층에서 내려오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아침부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루이비통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죠. 강남 출신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하는 유진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조용히 할게. 민재 아침 차려줘야 해서 그래. 아니, 어머니는 왜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시면 우리도 곤란해요. 그때 딸 박선아가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선아는 원두커피를 우려내며 코를 찡그리고 말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또 오늘도 휴지 주우러 나가실 거죠? 요즘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씨 집 어머니가 길에서 휴지 줍고 다닌다고 우리 집안 완전 망신이라고 수군거려요. 정말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철수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남긴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왔습니다. 파출부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새벽 시장에서 채소도 팔아봤죠.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 빚은 다 갚았지만 남은 건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반지하방 한 칸이 말자의 전부였습니다. 딸 선아가 대학 때 쓰던 이불, 낡은 장롱 하나,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이 전 재산이었죠. 아들 내외와 딸이 함께 사는 집이지만 말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강남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했고 선아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안일은 모두 말자에게 맡겼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가사일이 말자의 몫이었죠. 그래도 말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할머니, 그때 24살 대학생인 손자 민재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말자의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민재야, 아침은 먹었니? 할머니가 어제 김치찌개 끓여뒀으니까 데워 먹어. 네, 할머니. 어제 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보다 할머니가 요리 더 잘해요. 민재만큼은 말자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민재는 할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거든요. 부모들이 바쁘다며 돌보지 않을 때도 할머니가 늘 곁에 있어줬죠. 유진이 민재를 보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 여자친구 수진이네 집이 강남 대치동 아파트라며? 평수도 엄청 크다고 하더라. 부럽다 정말. 우리도 빨리 거기 근처로
이사 가야겠어. 선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재야. 너 결혼하면 우리도 신혼집 근처로 이사 갈 거야. 이 동네는 정말 지긋지긋해. 말자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습한 방 안에서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철수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웃고 있었죠.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자식들 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민재만은 착하네요. 이 녀석 결혼하고 독립하면 그때는 나도 어디든 떠날 수 있을 텐데. 창밖으로는 다른 집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민재의 결혼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죠. 유진은 아침부터 신랑 집에서 온다며 집안 곳곳을 치우라고 소리쳤고, 선아는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와서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들 오시는데 부엌에서 냄새나면 안 되니까 김치통 다 치워주세요. 유진이 말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말자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통들을 하나씩 베란다로 옮겼죠. 겨울 내내 배추를 절이고 젓갈을 직접 담그고 고춧가루도 고르고 골라서 만든 김치였는데 냄새가 난다니요. 유진아, 그 김치는 내가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건데. 어머니,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런 냄새 나는 거 왜 고집하세요? 요즘은 다 깔끔한 포장김치 사 먹어요.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6시 민재의 예비장모와 예비장인이 도착했습니다. 강남에서 온 그들의 차림새는 말자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모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장인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극존댓 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는 반말을 일삼던 유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식탁에는 유진이 주문한 고급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우, 전복, 대게까지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음식들이었죠. 말자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희 민재가 어려서부터 워낙 착해서요.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효자예요. 선아가 손자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장모가 식탁을 둘러보더니 말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는 없나요? 요즘 시판 김치들은 너무 짜고 첨가물도 많아서 걱정이에요. 집에서 담근 김치가 그리워요. 그 순간 말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평생 김치 담그는 실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말자의 김치는 유명했죠.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아, 그건 안 드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좀 오래됐고. 유진이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말자는 이미 자신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속까지 알알이 박혀 있고 빨간 양념이 고르게 밴 김치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죠. 발효가 적당히 되어 김치 특유의 상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말자는 김치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솜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짜지 않게 담갔으니까 드셔보세요.
예비 장모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반짝였죠.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 이런 김치 맛보기 힘든데 어떻게 담그셨어요? 비법이 있으신가요? 예비 장인도 김치를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맛있네요. 요즘 이런 집김치 구하기 어려운데 말자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손님 앞에서 그런 거 왜 내놓으세요? 유진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자의 손을 거칠게 쳤습니다. 김치 접시가 흔들렸죠. 그런데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유진은 김치 한 젓가락을 집더니 말자의 뺨에 퍽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평소에 냄새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자의 주름진 뺨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죠. 김치 국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유진이 너무 예민하게 굴었네. 며느리 팔자 좋은 것도 잠깐이야. 시어머니는 원래 맞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예전에 많이 맞으셨잖아.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냅킨으로 뺨에 김치를 닦아내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죠.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말자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예비 사돈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손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민재네 집안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예비 사돈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자리를 떴고 민재는 할머니를 따라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조용해진 후 말자는 오래된 서랍에서 한 통의 누렇게 바랜 서류를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남긴 공증 문서였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참을 수 없겠어.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뺨에 남은 김치의 매운맛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죠.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당한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새벽 2시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죠. 남편 박철수가 죽기 전날 밤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불러서 급하게 작성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했던 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말자야, 이 서류만큼은 절대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내가 죽고 나서도 함부로 열어보지 마. 정말 힘들 때만,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열어봐. 그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죠.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여는 비밀이었죠. 첫 번째 서류는 주식회사 대보건설 설립 관련 문서였습니다. 말자는 눈을 크게 떴죠. 철수가 친구들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식 서류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 원이었고 철수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죠. 회사 지분 명의가 박말자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뭐지? 말자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박말자 명의로 지분 51%가 등록되어 있었고 철수는 사망 전에 이를 김진호 법무사에게 비밀리에 위탁한 상태였습니다. 왜 남편이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건부 상속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상속인 박말자에게 이 유언장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 조건 가족 중 누구든지 박말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심각한 모욕을 줄 경우 본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재산은 즉시 박말자에게 상속된다. 말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죠. 대보건설은 현재 서울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가치는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박말자 명의의 지분 51%는 현재 약 120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 말자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20억 원이라니요. 자신이 30년 동안 빈털터리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100억이 넘는 재산의 주인이었다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세 번째 서류에는 법무사 사무소 연락처와 함께 철수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뒀던 거야. 혹시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할까봐 걱정됐거든.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지면 이 서류를 가지고 종로에 있는 김진호 변호사를 찾아가. 그분이 모든 걸 처리해 줄 거야. 그리고 말자야, 절대 혼자 참지만 마.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말자는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왜 그렇게 서두르며 서류를 작성했는지,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죠. 남편은 자신이 없어도 아내가 살아갈 방법을 미리 준비해뒀던 것입니다. 새벽 6시 말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버스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김진호 변호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죠. 아침 9시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말자는 8시부터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박말자라고 하시면 김 변호사는 말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박철수 사장님 부인이시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언젠가 부인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김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매년 저에게 관리비를 보내시며 이 서류들을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당하시면 오실 거라고 하셨죠. 조건이라는 게, 네, 부인께서 가져오신 서류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신 일이 최근에 있으셨나요? 말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그렇다면 조건이 충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그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으신가요? 말자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민재가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집 곳곳에 설치한 CCTV가 있었죠. 네, 있어요. 집에 CCTV가 있거든요. 김 변호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부인,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김진호 변호사와 함께 말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온 가족이 외출한 사이였죠. 유진은 강남 친구들과 쇼핑을 나갔고, 선아는 회사에 출근했고, 민재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말자와 김 변호사만 남아 있었죠. 부인, CCTV 녹화 장치가 어디에 있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설치한 CCTV 녹화 장치는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박스 같은 모양이었죠. 저기 있어요. 민재가 작년에 설치해 준 거예요. 김 변호사는 능숙하게 녹화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죠. 어제 저녁 시간대를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저녁 식사 장면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자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가져오는 모습, 예비 사돈이 김치를 칭찬하는 모습, 그리고 유진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자의 뺨에 김치를 던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아가 시어머니는 원래 맞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김 변호사는 영상을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복사한 후 말자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대보건설은 지금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의 핵심 업체가 되었어요. 특히 최근 삼성동과 청담동 프로젝트로 회사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부인이 가지고 계신 지분 51%의 현재 가치는 정확히 213억 원입니다. 말자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정말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보건설 이사회에 부인의 지분 행사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하고 새로운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시는 거죠.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새로 만든 통장에 213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축하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인.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말자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서글펐죠. 왜 철수는 살아생전에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은 30년 동안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일단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혹시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 그 집에서 사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집에 돌아온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말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말자를 무시했고 선아는 또 동네 소문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엄마, 오늘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어디 다니시는 거 봤다고 해요. 혹시 또 이상한 일 하시는 건 아니죠? 말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좀 다녀왔어. 은행에요? 무슨 일로요? 유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말자가 돈을 빌렸나 싶어서였죠. 통장 만들러 갔지. 통장이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통장을 만들어요? 선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새로 만든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볼래? 유진이 통장을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숫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예요? 잔액이 213억?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가 급하게 통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200억이 넘게 들어있어요? 민재도 놀라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 통장이에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30년 전에 회사 지분을 내 이름으로 해뒀더라고. 나도 어제서야 알았어. 온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선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민재는 그저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말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 가족 중에 누군가 나한테 폭력을 쓰거나 모욕을 주면 그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지. 유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김치 사건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유진아, 내가 내 뺨에 김치를 던진 그 순간 이 돈이 내 것이 된 거야. 참 고맙더라. 말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30년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 그날 밤 말자는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지하방의 물건들은 정말 별로 없었죠. 낡은 이불 한 채, 남편의 사진, 손때 묻은 반지 하나,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의 삶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게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자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가장 넓고 좋은 방을 골랐죠. 전세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말자를 보고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금으로 일시불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복잡한 거 싫어해서 그냥 한 번에 낼게. 평생 반지하에서 살던 말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침실,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베란다까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말자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었죠. 말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너만큼은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는 내 앞길이 있잖니. 수진이와 결혼도 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한편 유진과 선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200억 원의 시어머니를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재 결혼식에는 와주세요. 신부 측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유진이 처음으로 정중하게 애원했지만 말자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지? 김치 냄새 난다며 내쫓던 사람들 결혼식에 갈 이유가 있나?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손님들 앞에서 내 뺨에 김치 던질 때는 언제고. 결혼식 당일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신랑 할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시나 봐요. 신부 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어르신께서 안 오시면 우리도 좀 곤란한데요. 혹시 우리 수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죠?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몸이 좀 편찮으셔서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결혼식장 곳곳에서 신랑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더라. 집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봐. 혹시 집안이 망한 건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급기야 신부 아버지가 민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해봐. 할머니께서 우리 수진이를 정말 싫어하시는 거 맞지? 아니에요, 장인어른. 할머니는 수진 누나를 좋아하세요. 그럼 왜 결혼식에 안 오시는 거야? 이상하잖아. 민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을 남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신부 어머니가 유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사돈댁,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려고 해요. 네? 갑자기 왜요? 어르신이 결혼을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진행해요? 우리 수진이도 상처받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유진은 허겁지겁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결혼식에만 와주세요. 지금 신부 측에서 결혼 취소한다고 해요. 하지만 말자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래, 그럼 취소하든지. 나는 안 가. 결국 민재의 결혼식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민재는 펑펑 울었고 수지는 이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며 약혼 반지를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유진이 몰래 투자했던 가상화폐가 대폭락했습니다.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한 3억 원이 하루아침에 3천만 원으로 줄어버린 것이죠. 당장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몰래 횡령한 5천만 원이 감사해서 들통났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형사 고발하겠다며 협박했고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유진과 선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자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유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빌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죠.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민재도 결혼 못하게 됐고 저희도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선아도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말자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있었죠.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해서 지난 세월의 상처가 다 아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말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를 제대로 대하는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유진과 선아가 무릎을 꿇고 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고급 오피스텔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평생 꿈꿔왔던 호화로운 생활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30년 동안 시끄럽던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말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해서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고, 돈이 생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외로움만 더 커졌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철수야, 정말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돈이 아니라 그냥 사람 취급받고 싶었을 뿐이었어. 말자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최소한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돈 때문에 자신에게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신이 바라던 모습일까요? 그날 오후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손자를 보자마자 마음이 아팠죠. 민재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재야,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 일로.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걱정돼요. 민재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로우시지 않아요?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말자는 손자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돈 이야기만 했는데 민재만은 할머니의 마음을 걱정해 주었거든요. 민재야, 수진이 일은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 사실 저도 수진 누나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할머니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자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 편을 들어줘서. 할머니, 그런데 엄마랑 이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날 저녁 말자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죠.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원수로 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당하며 살 수는 절대 없었어요. 말자는 김진호 변호사를 불러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님, 강남에 고급 요양원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조선족 간병인 한 분도 구해주시고요. 요양원이요? 부인께서 직접 들어가시려고요? 네,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진짜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일주일 후 말자는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월 비용만 500만 원이었지만 말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죠. 개인실에 개인 간병인까지 배치된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말자를 담당하게 된 간병인은 조선족 여성 리나였습니다. 50살의 리나는 고향 연변에 두고 온 딸 생각에 늘 눈물을 글썽이는 여성이었죠. 할머니,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리나야, 나이도 비슷한데 반말해도 돼.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말자는 리나에게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따로 지급했습니다. 리나가 고향의 딸에게 학비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리나의 딸을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말자,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우리 딸이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수 있어요. 리나는 감격해하며 말자를 친딸처럼 챙겨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자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죠. 리나는 말자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몸이 아프면 밤새 간병해줬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초라한 차림으로 나타났죠.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줘.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최고급 요양원의 시설들과 정성스럽게 말자를 모시는 리나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와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야. 그럼 어머니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 여기가 편해. 리나도 있고 나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민재는 어떻게 하죠?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재는 언제든 와도 돼. 그 애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날 사람으로 봐주는 게 필요했을 뿐이야. 그날 밤 말자는 리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리나야,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언니도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말자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느꼈습니다. 말자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유진은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되었고 선아는 횡령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오후 유진과 선아 그리고 민재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간절한 표정들이었죠. 예전에 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왔어요. 유진이 말자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화려한 화장 대신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이제라도 엄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 선아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법정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말자는 가족들의 변한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죠. 하지만 말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또 돈 때문일까? 리나야, 우리 가족들한테 점심 차려줄 수 있을까? 네, 언니.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할게요. 리나는 말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특별한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말자가 평생 해왔던 집밥 메뉴들이었죠. 김치찌개, 된장국,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그리고 말자가 직접 담근 김치도 함께요. 요양원 주방을 빌려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상이었습니다. 자, 모두 앉아서 밥 먹자. 말자가 가족들을 요양원 개인실의 작은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한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각자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이 그리웠어요. 민재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끼니를 때우던 민재에게는 꿀맛이었죠. 어머니,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그동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이런 소중한 걸 왜 몰랐을까요? 유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먹는 어머니의 음식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죠.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거 봐봐.
말자가 봉투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생전에 직접 쓴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공식 문서 말고 철수가 마지막 밤에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죠. 이건 너희 아버지가 쓴 진짜 유언장이야. 법무사가 작성한 공식 문서 말고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쓴 마지막 편지지.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유진과 선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죠. 말자는 편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야,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죽음이 가까워졌을 거야.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너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어뒀어. 하지만 이 돈은 조건이 있어. 우리 가족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면 그때 쓰라고 만들어둔 거야. 유진과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말자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야, 복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거지. 만약 우리 가족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줘.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아름다운 거잖아.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한테 전해줘.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고. 그 애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그리고 유진이와 선아한테도 전해줘.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자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 복수해봤자 내 마음만 더 아프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와서 빌면서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원했던 게 이런 거구나 싶어. 그때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선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뼈저리게 알겠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요. 민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족처럼요. 말자는 긴 침묵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쉬워. 하지만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건 어려운 거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해.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무시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말자는 리나를 바라봤습니다. 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럼 조건이 있어. 리나도 우리 가족이야. 이 아이는 나한테 딸 같은 존재거든. 네, 어머니. 리나 씨도 저희 가족이에요. 선아가 리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식탁에서의 화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요양원을 나와 새로운 결정을 내렸죠. 제주도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리나야, 나 제주도에 집 하나 사려고 해. 바다 보이는 곳에 말이야. 언니, 정말요? 그럼 저도 따라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둘이 조용히 살자. 그리고 내 딸도 한국에 오면 함께 살고. 말자는 제주도 서귀포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15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산 집은 정원도 넓고 바다 전망도 아름다웠죠. 평생 반지하에서만 살았던 말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민재야, 너는 서울에서 할 일이 있잖니. 취업도 해야 하고, 내 인생도 있고.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회사는 제주도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없으면 진짜 외로워요.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손자였거든요. 하지만 민재의 미래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그럼 조건이 있어. 제주도에 가서는 할머니 재산에 의존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네, 할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스스로 벌어서 살면서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유진과 선아는 말자가 떠난다는 소식에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걸 알았죠. 어머니,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열심히 새 출발할게요. 엄마가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유진과 선아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선아의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줬죠. 그리고 새집 구입 비용으로 각각 10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돈은 너희가 진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믿음으로 주는 거야. 다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돼.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 제주도로 떠나는 날, 온 가족이 김포공항에 나와 배웅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꼭 건강하세요. 어머니, 제주도 가서도 건강 챙기시고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말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한 말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리나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넓은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며 지냈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민재는 제주도의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서울보다 적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서울에서 온 직원 중에 가장 성실하다고 해요. 그래, 우리 민재 정말 대견하네. 스스로 벌어서 사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이제 알겠지?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자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할머니한테 남길 재산은 없는 거죠?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너한테 남길 재산은 이제 없어. 내가 다 써버릴 거야. 리나랑 함께 좋은 일 하면서 말이야. 그럼 할머니는 저한테 뭘 남겨주실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을 가르쳐 줄게.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할머니. 그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한편 서울에서는 유진과 선아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서 정성스럽게 운영했고, 선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 모두 말자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1년 후 말자는 제주도에서 작은 김치 공장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김치 담그는 실력을 살려서 제주도 특산품으로 만든 것이죠. 할머니표 정성김치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사업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진짜 정성으로 담근 김치의 맛을 사람들이 알아봐 준 것이죠.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의 어려운 할머니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말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을 도우며 진짜 보람을 느꼈죠. 어느 저녁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말자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고마워.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